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부딪히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여야 모두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됐습니다. 중재안을 보면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개를 빼고 부패와 경제사범 수사권만을 남긴 건데요. 이 2개 수사권 역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 안에서 후퇴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대로 실행만 된다면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은 합의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죠.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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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쓰리 쓰리 H 지압 침대 어깨 쓰리 쓰리 허리 쓰리 쓰리 H 지압 침대. 의료용 진동기능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재현 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죠.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한 2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검수완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관심이 참 많이 갔는데 경기지사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52대 44 정도로 해서 김은혜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당원 투표만 보면 한 70% 조금 넘게 김은혜 후보가 가져갔고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한 60% 넘게 유승민 후보가 이겼는데 종합 점수로 보자면 이제 52대 44. 자, 이 결과를 보고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윤심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 사실은 왜냐면 이 두 후보가 체급차가 좀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권투로 치면 뭐 헤비급 대 플라이급 맞붙는 네. 그 정도인데 예.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윤심이죠, 결국.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심이 작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 어떤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경륜, 그렇죠. 그다음에 네. 경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했었으니까 예비 후보이지만 예. 그런 그 무게감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이례적인 결과죠.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인 대변인을 하면서 당선인과 가까이서 일을 했었고 또 윤심이 어느 정도 김은혜 그 후보의 출마를 어느 정도 동의하고 지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결국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할 분의 어떤 그 의중이 김은혜 후보에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결국 당원들이나 조직이 그쪽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포기를 하면서 김은혜 의원 쪽으로 다 지지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조직은 결국 김은혜 후보 쪽으로 다 몰려간 거죠, 결국은. 예. 그런 결과가 이번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섰다는 것은 그만큼 지명도나 정치적 경륜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지지를 받지만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윤심이 어디 있냐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제 김은혜 됐고 충남도 김태흠, 충북 예. 김영환 다 윤심이 예. 좀 작용한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유승민 후보가 이제 한마디 했네요. 네. 패배하고 나서 권력 뒤끝이 정말 대단하다. 공정과 상식이 아닌 경선이었다. 나는 네. 김은혜한테 진 게 아니라 윤 당선인에게 졌다. 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도 남겼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넘어가기 앞서서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예. 과연 윤심이 지금 반영될지. 상황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저는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는 보여요. 근데 그것도 이제 김은혜 이 후보의 이런 결정, 네. 경선 승리를 보면서 거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안하겠어요. 홍준표. 불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 말이 그대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네. 결국은 이게 저격수 또는 자격 공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선 과정에서 경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당선인과. 예. 그런 분들이 뛰고 있는 그 지역에 본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가거나 그 네. 이정화 변호사를 만났잖아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하고. 또는 본인의 측근인 사람을 내려보내거나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결국은 본인과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을 아예 그냥 정치에서 좀 이렇게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요.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이 의혹이 불거진 게 넉 달 전이거든요. 예. 넉 달 후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윤 당선인에게 좀 반대하거나 뭐 공격을 했거나 심기를 좀 건드렸던 그런 정치인들 예.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나중에 열심히 도왔습니다만 두 번이나 사실은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상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사람들,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개파랄까요? 윤석열 당선인과 친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당의 중심을 잡아야 당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립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악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꼭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오늘 내일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검수완박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간단히 좀 핵심만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동안에 아주 여야 아주 또 여기 검찰 조직까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는데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걸 또 여야가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검찰만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지금 검찰총장 사표 다시 냈고요.
또 예. 대검 차장들 또 고검장들 일괄 사퇴하면서 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련의 이번에 이 중재안 이 여야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양측이 다 국민의힘은 실리를 취했고요. 예. 민주당은 명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하고 협의했던 모습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번 본인의 중재안이 마지막이다. 예. 이거 안 받으면 본인은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검찰 수사권은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얻는 게 뭐냐. 물론 뭐 여론을 움직여서 반대 여론을 만든다 하더라도 법은 예. 통과되면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예.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실리에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2개 정도의 부패하고 경제 문제는 그래도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유예하고 예. 시행을 유예하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실리를 얻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이거 검찰개혁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론이 최근에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중재안에서 그래도 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던 6개 중대범죄 관련된 수사에 4개를 빼고 그다음에 별건 수사도 못하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래도 지지층에게 어느 정도 명분을 줄 수 있는 즉 어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멈추게 만들고 이 정도의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은 예. 어쨌든 시작했는데 끝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점, 예, 예. 성과는 어느 정도 내면서 이런 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당은 명분을 얻었고 국힘은 실리를 얻었다 말씀을 얻었고. 해주셨는데 예. 저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여론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중재안을 보니까 민주당은 꽤 흡족할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다. 왜냐?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시간만 번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그 안을. 그래서 네. 이걸 갖고 좀 만족스러울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일견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예. 더 안 좋은 상황은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민주당 안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랬을 경우에 여론은 얻을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뭐 4개월, 6개월 정도인데 시간 번 게.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이고 법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여론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정치적으로만 보자면은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게 좀 이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렇지 않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여론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첫째는 완전히 끝난 게 6개월만 연기한 게 아니고 예. 2개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그러니까 두 원래 개 안은 수사권이 6개월까지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6개월 수사권이? 후에는 예. 다 이제 예. 완전히 예. 넘어가잖아요. 예. 검찰 손에서 그럼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만약의 경우에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서 5월 한 이제 9일인가요? 그때 예. 이제 끝나게 되는 5월 거잖아요. 3일. 예. 예, 5월 3일 날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국이 청문회 정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 정호영 후보를 포함해서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럼 여론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요, 예. 검찰 개혁의 기본적 방향 자체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기소권과 예.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 다만 예.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가 있어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것이 있지만 예. 일단 통과가 되고 일단락이 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은 청문회 정국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문회 정국이 주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걸 계속 끌고 가서 그대로 통과돼서 된다 한들 여론이 그럼 계속 이 문제로 끝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과정 보면서 워낙에 극하게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예. 이번에 정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확실히 했다.
네, 사실은 그렇죠. 그 미국 출장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취소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아무리 훌륭한 법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거, 타결을 했다는 거 상당히 좀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네요. 그럼요. 오랜만에. 네, 그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중재내서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됐다. 예.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새 정부 내각 인선 진통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얘기를 그만할까요?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할까요? 한마디만 좀 간단히 좀 할까요? 어제 새로 나온 소식이 아들 병역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MRI 검사를 해서 사금 맞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의 검증을 받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MRI나 CT 촬영한 기록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내용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 MRI, CT 필름을 보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때 당시에 찍었던 MRI하고 CT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그 상황을 비교하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도 동의하는 어떤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병원에서 했고 병원에서 그 진단 결과만 받은 건데 그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것 같고 아니면 MRI나 CT의 어떤 그 촬영 그 필름을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후보자 얘기도 한마디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전세금 의혹이 있고 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또 최근에 나온 게 위장 전입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 자동차 외제차 살 때 공채 매입비를 아끼려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경기도로 잠시 이전을 했다. 그래서 그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거 취재를 해봤는데 20년 넘게 딜러 생활을 한 분 했는데 그동안 뭐 수백 대 수천 대를 팔았겠죠. 근데 이걸 그렇겠죠. 공채 매입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1억 정도 되는 차량이면 100만 원이 채 안 나온대요. 이 공채 매입비 할인율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많이 잡아도 100만 원으로 보고 서울에서 사면은 한 100만 원 낼 거를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해서 한 6, 70만 원 냈다. 그래서 한 3, 40만 원 아낀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끼려고 저 주민등록법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이란 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럼 국민적 시선에서 맞지 않죠. 그리고 뭐 정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 정도 돈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고가의 차를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심하구나. 어쨌든 그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으면서 그걸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정당화시키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검찰이잖아요. 검사고. 법을 남이 법 안 지키면 그거 처벌하고 이러는 분이 법을 더 지키셔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또 나왔어요. 뭐 장남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 설립자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또 새롭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카이스트 출신들이 그 외국에 서버를 두고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 그 회사가 또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에 돈 세탁 방지 관련된 어떤 돈 세탁 관련된 어떤 임무를 했다. 이게 지금 의혹이거든요. 뭐 아직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고 캐나다에 지금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 그 상임고문 후보 때는 아들이 도박 관련된 문제가 되고 엄청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업체를 만약에 운영했는데 거기에 개입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 그건 제가 볼 때 국민적 정세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18명의 장관 후보자들 이러다가
의혹이 정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총리의 그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화요일 시작되고 이제 줄줄이 장관 청문회가 시작될 텐데. 자, 또 어떤 또 국면으로 접어들지 참 궁금하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짧게 유퀴즈 프로그램 출연 때문에 당선이 이게 뭐 그렇게 큰 논란인가? 좀 싶더라고요.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시사나 아니면 무슨 뭐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일반인들은 인기가 많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거죠. 첫 번째는 지금 진실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탁현민 비서관의 얘기는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출연을 한번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TVN 그러니까 그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입장은 정치인은 출연 안 시킨다.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출연을 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TVN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청취자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애청자들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을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인이 나오면 정치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 나와서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당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수 진영의 당선인이신데 이제 그러면 뭐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진영도 와야 되고 올 선거 때는 보통 여야 후보들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 번씩 나가든지.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게 TV 프로그램이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게다가 또 CJ ENM 그 사장이 또 당선인과 검찰 출신이다. 지금 CJ ENM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또?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는요 법무팀장으로 들어가셨다가 계속 승진을 하셔가지고 ENM 사장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9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일 지방선거를 향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꼭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정재현 상주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선 의원을 지내시고 또 의장까지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뭐 많이 얼굴이 알려지셨는데요.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준비된 상주시장 정재현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게 답니까? 예.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선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8대 상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도 지내셨는데 이번에 상주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예,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성실함과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공감 정치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로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오선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선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에너지 넘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10만 상주 시민들과 더 좋은 상주, 더 나은 상주를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예, 저는 8대 전후반기 동안 의장으로 있으면서 시정 전반을 이해하는 그런 행정 경험과 20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쌓은 정치적인 감각을 겸비하여서 시정 현황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민들과 늘 함께 호흡을 하면서 지역민을 위하고 상주를 위하는 길이라면은 불 속이라도 제가 뛰어든다는 그런 각오로 한번 이거다 싶으면은 저는 확신이 들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관철시키고 마는 그런 추진력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5선의 세월을 대부분 무소속 의원으로 지내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을 중립적인 자세로 공평하게 분별하는 등 이러한 점들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나오는 경험, 이 경험이 풍부하다, 또 추진력이 있다, 또 중립적인 자세로 공평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고, 지금 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주와 같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 중소도시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면은 인구는 빠져나가고 또한 세수도 줄어들고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농업 분야는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 해외 농산물 수입 개방 등에 따른 가격 저하 및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유통 비용 상승 등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농민들의 불안감마저 커져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로 개척과 농식품 가공 산업 개발 등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팜의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과 또한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득 창출에 힘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관광객 유치 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약을 총 몇 가지 정도 준비하셨어요? 예, 전체적인 공약은 한 8가지 정도 크게 8가지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해 주시고 싶겠지만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상주는 스마트팜 농업의 특례시로 상주를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상주시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서 물적, 인적 농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으로서 스마트 농업의 거점 도시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은 스마트 농업 발전은 물론이고 농업 관련 산업이 동방성장하게 될 것이고 연구와 기술 혁신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젊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주는 스마트팜 특례시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공약으로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 농업의 특례 도시로 상주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 상주 시정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글쎄요. 저 역시도 상주 시장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자로서 현재 민선 7기의 정치 상황을 제가 평가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 시정이 부족하고 실망스럽다거나 또한 미흡하다면은 우리 상주 시민들이 엄중하게 평가할 것이고요. 네. 저는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민선 7기 시정 성과 중에서 잘된 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한 부족한 점은 보완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정재현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현재 시정 중에 잘하고 있다 하는 거 혹은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건 좀 못하고 있다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 시장께서 살림살이를 잘 하셔서 재정을 많이 비축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하기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책임병원 상주문경 책임병원을 빨리 이걸 갖다가 조속히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는 점들이 제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향후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정치는 보면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상주 시민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도 많이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주 시민이 소망하는 진정한 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대안 제시를 충실히 수행하여서 서로 일하고 싶게 만드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다. 이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2022년은 코로나 엔데믹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20년간의 시연을 제가 지내며 상주시의 의장이 되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끝없이 반주해왔고 실패와 반성을 통해서 저는 성장해 왔습니다. 시정 전반을 이해하는 행정적인 감각과 어떤 경험 그리고 상주라는 DNA가 제가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고 지지해준 상주를 위해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정치적인 이력이자 제가 상주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 상주의 미래를 결정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재현 상주시장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어제 국토부에서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월세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말 오랜만에 시간 오늘 좀 여유 있으니까요. 말씀도 네. 좀 천천히 해주시고 네. 네.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8월 달부터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저소득층 독립 청년이라고 한다면 나이는 19살에서 34살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5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지급이 되는 형태인데요. 예. 기준이 소득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셔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도 나눠지기도 하지만 평균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소득의 60% 뭐 간략하게 1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116만 원 정도 예.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좀 3인 가구라 해서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소득 419만 원 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대상이 되니까 이번에 혼자 이제 독립해서 집에서 나와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주거 여건이 그냥 회사 근처로 가깝게 옮긴다거나 했었을 때 월세를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준이 있군요. 일단 소득 기준이 있네요. 혼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 월급에 116만 원 이하다. 네. 아니면 3인 가구다 하면은 419만 원 이하다. 이래야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 예. 월 116만 원 이하면 이거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기준이. 그렇죠. 원래 예.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가 최저시급으로 봐야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던가, 그 다음에 시급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부업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 청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대학생들 주거 형태들도 좀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또 뭐 수입이 이 정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테니까 훨씬.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농촌에서 수입을 가지시는 분들이 실제 연작이 안 됐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좀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 기준이라 했을 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청년 기준으로 1억 7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가족들 전체를 포함했을 때는 3억 8천만 원 이하.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 분가하면서 뭐 처음에 전세 보증을 줬던 걸 본인이 이제 또 늘려가지고 계속 대출을 받아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본금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분들은 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득 기준이 있고 또 재산 기준이 있군요. 그 예, 청년 본인의 재산이 1억 7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부모님 재산까지 보네요. 그러니까 원 가구 기준으로 부모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거. 예. 이런 기준. 좀 지금 라디오라서 잘 뭐 훅 지나가니까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이거를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에서 제일 쉽게 보려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렇게 딱 치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 주거비 부담 쓰시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정확하게 제목은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어제 다 송출이 됐고 그래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뭐 청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이걸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살아서 사는 모든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 안정화를 했으면 좋겠고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 사는 분들도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뭐 맞습니다. 뭐 학교 문제로 서울 가서 뭐 자취방을 얻는 경우 이런 뭐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시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번 연도만 실행되는 건가요?
예, 2022년부터 24년까지 실행이 되고요. 이제 이번 8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4년 8월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연도기 그 달 기준으로 해서 1년이니까 22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올 8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22, 23, 24년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이제 3년 동안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제 네. 개개인별로 봤을 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만 혜택을 받을 예.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1년 그렇습니다. 동안 월 20만 원씩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네. 자, 이제 이렇게 뭐 소득 재산 기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요. 이제 실제로 방을 얻잖아요. 네. 자취방을 얻는데 그 방의 가격에도 뭐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기준은 이제 서울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잡아야 되고요. 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월세는 60만 원 초과가 되더라도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기준은 이제 그 저희가 항상 뭐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해서 뭐 전세 보증 월세를 12개월 합쳐가지고 전체 합치면 전세 보증금만큼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 복잡한 거요 이거 월세 환산율. 예,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환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의 월세 그 보증금을 내고 있다. 그럼 500만 원 곱하기 2.5를 하시게 되고. 거기에 12달로 나누면 그게 이제 한 10,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보증금이 만약 500만 원이다. 이거는 이제 월세 환산해 보자면 이게 10,000원이군요. 500만 원이 10,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00원이 내가 이제 월세가 지금 500만 원이 65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세가 60만 원 초과가 돼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환산을 했을 때 보증금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세 65만 원 플러스 10,000원 66만 원이니까 월세 환산율 70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니까 이분들은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적은데 월세가 좀 높은 분들도 있잖아요. 뭐 65만 원인데 60만 원 넘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보증금이 낮으니까 환산을 해보자면 약 66만 원의 월세가 되니까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고. 그렇군요. 보증금 500만 원이 월세 환산하면 월 10,000원 정도 되는 거군요. 그럼 뭐 보증금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약 한 2만 원 정도?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자, 지금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할 때 뭐 이거 기준도 뭐 계산도 좀 까다로운데요.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다면서요. 예, 5월 2일부터 본인들이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그냥 한꺼번에 보는 사이트는 마이홈 포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복지로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놨고 또 이제 MBC에서 많이 방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리집이라는 그 도시근로자나 전국에 있는 그 주택을 관련돼서 정보를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5월 2일부터 접속해서 들어가셔서 8월달에 신청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홈 포털, 복지로, 그다음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3가지가. 복지로가 제일 짧네요. 글자가 3글자네요. 복지로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월세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요. 지난달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분기별 입주 가능 세대를 모집해서 4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 6월부터 입주가 실행된다고 하는데 전체 17개 시도 전체가 아니네요. 13개 시도네요. 4군데가 빠지네요. 경북이 포함됩니까 여기? 13개 시도? 지금 경남은 있는데 죄송하게도 경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1차로 먼저 이번에 이제 그 공고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집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장기적으로 좀 주거 안정화를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는데 신축하는 시간은 너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이제 그 소유자분이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대신 매입을 해줘서 거기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뭐 주거를 하게 해준다거나 네, 기억나요. 예, 이런 매입형이라는 그 의미로다가 주택을 국가가 이제 말 그대로 매입을 해서 장기 임차를 해주겠다랬던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물량이 한 6,400세대 정도 되고 예. 청년 아까 이제 그 임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년층이 한 1,800세대, 신혼부부들이 한 4,6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서울 수도권이 4,000호수가 제일 많고 예. 그 외 지역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경북도 중에서는 경남은 429세대인데 이번 모집에서는 경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이번엔 포함이 안 돼 있고. 예. 설명을 쭉 다 해주셨네요. 그 청년 매입 주택, 매입 임대 주택, 뭐 이른바 풀옵션이라고 해서 다 갖춰져 있는 가구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주 싸게 우리가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임대 기간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20년까지도 가능하다면서요. 예, 이제 아무래도 예. 결혼해서 주거 안정화를 하고 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켰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그걸 사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한다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나홀로 사는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최대 6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예. 임대료가 주변보다 좀 많이 쌉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실제로 반값 이상으로 싸군요. 예, 국가에서 보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예. 누구 하나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6년.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근데 여기는 단지 이제 단점은 뭐 그 다가구라는 주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현택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이때는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거 형태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매입 임대 주택. 경북에는 아직 공급되는 가구는 없고, 뭐, 서울 수도권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 이제 경북 사람인데 서울 쪽으로 가서 이걸 알아보겠다. 그거는 가능한 거죠? 청년 주택에 해당되고 신혼부부들도 역시 주거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 있다가 제대해서 편입이 된다던가 합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직장이 이전이 있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우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이 공급량이나 뭐 신청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난달 3월 31일부터 그 한국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4월 초에 접수하겠다는 공고를 냈고 5월 말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결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늦게라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뭐 그렇게 전주에는 전주시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도 청년 매입형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먼저 들어가서 물어보시고 안 되실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해당되는 지자체에 들어가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하셔서 여기는 이제 가장 크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3개 중에 하나인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누리집. 그래서 누리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만에 여유 있게 하니까 참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